XRP에 대한 경쟁자는 없습니다. 화폐를 혁명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거고 금융을 혁신하기 위해 나온 코인이 XRP구나. 10년 정도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순환매 이야기, 비트코인이 오르고 난 다음에 알트 시대가 온다는 얘기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약간 처음 만들어진 게 2009년이었나요? 네.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알트가 안 오른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한 번도? 네,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게 왜 알트코인이 오르는 거냐면 뭐 법칙처럼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라는 건 월가의 탐욕에 배팅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 자체가 비트코인 너무 비싼데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사면 내가 몇백 개, 몇천 개, 몇억 개씩 가질 수가 있잖아. 알트코인으로 일단 심리가 가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돈을 벌었어요. 수익률 30%, 50% 벌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현금화해서 이제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반짝하다가 이더리움이 갑자기 반짝하네? 갑자기 도지코인이 반짝하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자체가 그럼 비트코인 익절한 걸로 여기 투자해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또 시바이누가 반짝하냐면서 또 일로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사이클을 만들면서 개인들이 물을 타게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들이 자금을 빼면서 항상 코인으로 물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 사이클이거든요. 굉장히 그만큼 위험한 시장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력들을 이기려고 뭐 단타를 치거나 차트를 바라봐서 이런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돈을 만드는 사이클에 올라타가지고 돈을 만드는 그 버블 시기에 어느 정도 탐욕을 절제해서 좀 익절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게 좀 건강한 마인드의 현물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리플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성능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블록체인이나 코인이 나타나면 뭐 교체될 가능성, 그런 건 없는 거예요? XRP에 대한 경쟁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XRP에 대한 경쟁자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XRP 하나로 모든 금융을 섭렵하면서 금융 생태계가 XRP 코인 하나로만 다 통합된다? 아닙니다. 아니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XLM이라고 하는 스텔라 루멘, 그 친구들이 뿌리가 같아서 도매용과 소매용을 이루고 있고 또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담당해서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그런 스마트 컨트랙을 연결해주는 XDC 심핀 네트워크라는 친구도 있고 은행 내부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JP모건에서 준비한 오닉스 블록체인이라고 있어요. 그들도 과거부터 JPM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TCN이라고 하는 자기 자체만의 블록체인을 통해서 은행 내부만 결제, 이제 우리가 고급 용어로 레포라고 하거든요. 판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그러니까 은행끼리 채권을 왔다 갔다 기간 조정에 맞게서 하는 그런 거래 자체도 이제는 온체인화 돼가지고 블록체인으로 거래가 되게끔 하는 게 또 이 JP모건에서 만든 키네식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역이 각각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RP는 도매용 CBDC, 스텔라루멘은 소매용 CBDC, XDC는 무역 하이브리드 금융, 뭐 에이다 같은 경우는 약간 개발도상국 쪽의 스마트 컨트랙을 담당하고 이 JP모건에서 만든 키네식스는 이제 은행의 내부망, 레포 시장을 담당하고 이런 것처럼 조금씩 이 영역이 나눠져 있는 거지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경쟁자는 있지만 영역이 달라서 교체될 가능성은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서로 공존하는 관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암호화폐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막 법적 분쟁도 많았어요. 뭐 리플이랑 R3랑도 막 싸우고 하이퍼 레저 재단이나 뭐 이더리움 기업 연합과 같은 기업용 블록체인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기득권 다툼을 했는데 지금은 다 컨소시엄으로 엮어지면서 서로 공존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미래 CBDC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ISO 2002라고 하는 표준을 2004년부터 만들어 왔고 이제 거기에 조각을 하나씩 퍼즐을 맞춘 거죠. 여기에는 XRP, 여기에는 XLM, 여기에는 뭐 R3의 코다, 여기에는 JP모건의 키네시스,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이 아닌 공존하는 관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에 작가님께서는 완전 꽂혀 있으신데 언제 처음 이렇게 비트나 이더 리플 자산을 알게 됐고 공부를 시작했고 투자를 언제 처음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때 어학연수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중국 유학생 친구가 본인이 갑자기 뭐 비트코인이랑 XRP로 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를 해줘. 그때가 2017년도였거든요. 2017년도 때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작가님이랑 똑같았어요. 얘 사기꾼 아닌가? 비트코인 그거 허상 아닌가? 실체가 없잖아.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XRP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기구나. 중국인 친구 말을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쳐다도 안 봤죠. 네, 투자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투자는 2020년도에 제가 3년이 시차가 있었군요. 네, 3년의 시차가 있었고 그때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채굴장을? 네,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그때 이제 이더리움에
이더리움에 대한 공부가 조금씩 되고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이 포에서 포스로 전환이 되면서 채굴이 안 되게 됐고 그때 당시에 뭐 FTX의 파산이라거나 권도영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의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채산성이 안 좋고 시장이 붕괴되니까 저도 이제 채굴장 사업을 접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오기가 생기면서 이거를 한번 내가 채굴장 비록 잘 안 됐지만 제대로 한번 공부해서 투자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더리움을 채굴했다면 진짜 비트코인부터 제대로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공부하고 그 다음에 XRP를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더리움이 가장 많았어요.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XRP를 공부하니까 XRP가 비트코인이 나온 블록체인을 만든 그 세력들의 의도와 본질, 화폐를 혁명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거고 금융을 혁신하기 위해 나온 코인이 XRP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죠. 야, 채굴까지 하시고. 맞습니다. 채굴. 채굴 하신 분은 직접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채굴장 한 2년 정도 경기도 파주에서 운영했었습니다. 2년 정도. 요즘에는 그럼 한국에는 채굴 하신 분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좀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그 이더리움 여파가 있었을 때 그때 많이 좀 정리가 됐고 요즘에는 그래서 GPU 채굴기보다는 그래픽카드로 채굴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 비트맨에서 만드는 아식 채굴기 하나의 반도체 칩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도지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채굴하는데 뭐 그런 식의 채굴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한국에도. 근데 과거보다는 좀 많이 줄었죠. 제가 2018년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에 인생을 걸었는데 작가님은 코인이 아닌 인생을 그냥 건 거네요. 그쵸? 채굴이든 투자든 뭐 책을 내는 거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고 앞으로 저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시장 캐파도 커질 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비전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코인이라는 자산이 사실 주식시장처럼 개장시간, 폐장시간이 없잖아요. 네.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심지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비트와 이드와 리플 이 세 가지 그리고 몇 가지 포함해서 거기에 내 전 자산이 이제 투자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내 전 자산이 거기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냥 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꽤 클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산이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물론 지금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초반에는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왜냐하면 자다가도 어떻게 된 거야? 네. 저도 그런 식의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물론이죠. 없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고요. 저도 초반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투자할 때 막 새벽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깨기도 하고 막 연준에 금리 발표하는 날이면 막 잠도 잘 못 이루고 어떻게 될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의 이런 어떤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것은 정말 멘탈 관리인 건데 이 멘탈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정말 이 리서치와 공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가격이 조금씩 뭐 등락이 있더라도 일일비하지 않고 어떤 미래 가치가 있고 내재 가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 자산에 대한 펀더멘탈을 확신한다면 뭐 XRP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10%든 20%든 뭐 급등하고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뭐 적금 많이 들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 적금 드는 것처럼 저도 초반에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비트, 이더, XRP 모아갔다면 그 주기를 점점 짧게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DCA라는 전략이 분할 매수라는 전략이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매우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일매일 XRP 뭐 20개씩 꾸준히 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가격이 크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XRP 뭐 얼마에 판다 이것보다도 올해 5,000개, 10,000개, 뭐 20,000개 모아가자. 이런 식으로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리플 투자 전략을 그럼 많은 분들이 추천한 것도 좀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 맞습니다. 꾸준히 모아가시면서 어느 정도 물량은 사이클 투자를 하시고 또 따로 물량을 좀 빼두면서 이 물량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저도 제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비트코인 1개, 정수 단위로 1개, 그리고 XRP 1만 개 정도 1만 개. 네, 1만 개 정도는 2030년, 2035년 내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안 보이는 곳에 따로 빼두자. XRP 1만 개면 얼마예요? XRP 1만 개면 지금 한 3천만 원 좀 넘어가겠네요. 3천만 원 좀 넘어가는 돈이죠. 그럼 리플 어느 정도 부여하면 재정적인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XRP요? XRP 저는 일단 뭐 5,000개에서 1만 개 정도만 정말 10년 이상 가져갈 수 있는 내공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이렇게 좀 효도할 수 있는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라고 5,000개
개에서 1만 개 이상. 네. 1만 개만 가지고 있어도 XRP 지갑이 지금 650만 개가 넘거든요. 전 세계로 봤을 때. 거기에 상위 5% 정도 돼요. 1만 개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좀 장기적인 물량으로 좀 빼놓고 네. 나머지는 일단 우리가 재테크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돈벌이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이클에 좀 맞게 급등했을 때 조금씩 탐욕을 절제해서 분할로 파는 거 연습하면서 좀 암호화폐 투자도 이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초기에 올해 비트코인은 올해 2억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금값만큼 갈 수 있다고 이제 전망하셨는데, 리플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건. XRP는 장기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기준. 100만 원. 네, 10년 정도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매력적인 자산이고 그만큼 금융권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뭐 3,000원인데 어떻게 100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100만 원도 저는 보수적인 지표라고도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내재 가치가 탄탄하고 앞으로 더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저는 XRP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제가 잘 모르는 거 한번 여쭤보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담보 자산으로 활용해 금융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게 뭐고 본격적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신호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계속 물밑 작업은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전통 금융에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수면 위로 안 떠오르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리플사랑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리플의 초기 투자자만 미뤄보더라도 이미 비트코인을 만든 그 세력들, 연준을 만든 세력들과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XRP를 활용한 전통 금융권에서의 송금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면서 크게 채택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릭스 연합에서도 리플을 주목한다고요?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추측성인가요? 정말인 건가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브릭스라는 지금 국가 주도 하에서 브릭스 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탈달러화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의 관세 전쟁도 사실 뜯어보면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미 국채 금리의 하향 조정과 약달러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달러에 대한 패권을 점점 일부러 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 브릭스를 그들이 만들었고 지금 러우 전쟁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서 경기에 대한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실물 경제가 계속 깨지고 있는데 이제 브릭스가 더더욱 커지고 있어요. 뭐 5개국뿐만 아니라 11개국까지 지금 가입국이 늘어났고 지금 가입 신청하는 국가까지 따지면 40개국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들 역시 지금 각국을 대표하는 자금이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시스템 역시 똑같이 그 ISO 20022를 준수해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해서 뭔가 달러와 브릭스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표준, ISO 2002를 준수하는 그 CBDC의 세상을 준비하면서 점점 효율적인 결제망을 대기하고 있는 거죠, 쓰려고. 리플을 인터뷰를 한 게 처음이라서 진짜 들으면서도 계속 와 진짜 어렵다 생각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 약간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군요. 맞습니다. 그럼 리플이 결제 시장에서 자리 잡으려면 필요한 건 뭘까요? 일단은 법적 명확성이 반드시 좀 필요하죠. 반드시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금융에서 기관의 채택을 받아야겠죠.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 자체가 뭐 송금 회사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스위프트망에서 탑재가 되는 시기, 그 시기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이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당연히 작가님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겠네요.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전어리하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도 단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가져가야 되는 디지털 애셋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좋은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악재라든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는 좀 어떤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모든 뉴스는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그 나쁜 뉴스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법적 명확성 자체가 지금 벌써 4년 반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만에 하나 이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계속적으로 늘어져가지고 3분기까지 더 늘어질 수도 있을 리스크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한 가장 이제 XRP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좀 리스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리플 XRP의 그 코인 수량 자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로 딱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면 XRP도 수량은 정해져 있지만 아까 전에 600 얼만 개를 하지 않았나요?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 1,000억 개? 네, XRP의 총 발행량 자체가 1,000억 개요. 굉장히 많죠, 일단. 굉장히 많고 XRP가 그만큼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돼서 지금 많은 국가의 송금 업체
뭐 리아머니 트랜스퍼라든지 미국의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온과 같은 그런 국제 송금의 강자들과 리플과 손을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의 소각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플사에서 만들어낸 코인이 XRP고 정말 그 송금 업체랑 손을 잡아가지고 지금 700억 달러 규모의 어떤 시장 파이를 연간 규모로 처리하고 있는데 XRP가 실질적으로 소각되는 양 자체는 1,400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총 공급량이 1,000억 개인데 소각된 게 1,400만 개면 한 0.01%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비한 숫자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언제 XRP가 그렇게 많이 소각이 돼서 가치가 오르냐 이렇게 좀 네거티브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XRP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들어오고 스위프트와 연준에서 새로운 표준인 ISO 20022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이제 XRP가 이 섭렵해야 되는 포용해야 되는 시장 캐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 자체가 하루 거래량 기준 5조 달러가 넘어가고 연간으로 보게 되면 126조 달러, 127조 달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화 기준 한 20경 원에서 30경 원 정도 되는데 그 시장 캐파를 가져가기에는 XRP 1,000억 개 굉장히 모자란 수치라고 저는 좀 길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비트와 이더보다는 XRP 수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1,000억 개 중에 약 42% 정도의 물량을 리플사에서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중앙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사가 주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런 중앙화된 코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코인이 XRP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크로라고 하는 물량을 통해서 대략 370억 개 정도를 락업을 해놨고 잠금 장치를 해놨고 그리고 42억 개 정도는 리플사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뭐 기업 인수를 하거나 어떤 주식을 매입할 때 XRP를 판매해서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만큼 약 40% 정도의 물량을 리플사에서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덤핑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리플사가 가격에 대한 조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와 퍼드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 XRP 많은 40%의 물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정말 그 트럼프 행정부와도 유착 관계가 사실 리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리플과 SEC의 소송에 지금 벌금이 5천만 달러로 지금 하향 조정화가 됐는데 이거를 달러로 내는 게 아니라 XRP로 납부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스크로 물량, 묶여있는 막대한 물량 자체를 그 달러의 주인장들,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충분히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누군가는 또 굉장히 음모론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투자의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을 좀 리스키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돼 있잖아요. 근데 리플은 지금 탈중앙화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중앙화된 성격을 조금 더 짙게 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발행이 아예 제한이 돼 있는 이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완전히 이제 막혀 있는 건데 이걸 리플은 그 리플 측에서 찍어내려면 아니요. XRP도 막혀 있어요. 막혀 더 이상 있어요? 못 찍어요. 근데 수량 자체가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죠. 더 이상 못 찍어요. 여기는 주체가 어쨌든 리플사가 있는데 거기서 찍어내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못 찍어요.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 메커니즘상 더 이상 못 찍게 발행을 했어요. 그거는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고. 그거는 똑같아요. 다만 이미 푼 개수가 많다. 이미 풀려있는 개수가 많고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워낙 많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만 들어봐도 이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걸 남들은 투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투자라고 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스터디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술자리든 뭐든 얘기를 아마 비슷하게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많이 따라 샀나요? 아니 저는 일단 주변 지인들께 XRP에 대한 뭐랄까요? 좀 어필이나 홍보 일체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일체. 왜냐하면 저도 초반에는 많이 했었다가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투자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이게 월가의 탐욕과 대결을 하는 게임판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제 믿음을 빌려주거나 하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따로 제가 사석에서 친구들 만날 때 나 XRP로 얼마 벌었어? 나 XRP 얼마나 가지고 있어? XRP 비전은 이런 거기 때문에 너도 투자해봐. 일절 안 합니다. 일절. 대신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제가 지금 투자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뭐 질문을 주시거나 관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죠. 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데 뭐 채널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예. 저 지금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XRP를 필두로 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투자사관학교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진정
안정성 있게 공부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도 한 번씩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은데 채널명의 타임 레버리지 어떤 설명이에요? 제가 이제 늘 그 영상을 늘 시작할 때 항상 그 타임 레버리지 슬로건을 외치거든요.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시간을 레버리지 땡기자 이 말인 거죠. 네. 시간을 레버리지 해야 되는데 참 조급함이든 아니면 욕심이든 뭐 그런 것 때문에 레버리지하기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리플에 투자해야 할 때 뭐 지금도 몇 번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게 비트도 위험 자산이지만 리플은 사실 비트보다도 더 위험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지해야 할 리스크나 유의점 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XRP에 투자하실 때 뭐 XRP뿐만 아닐 것 같아요. 암호화폐판에 투자하실 때 굉장히 뭐 여러 가지의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죠. 너무나 좋은 기사도 나오는 반면에 또 너무나 안 좋은 기사. 뭐 리플사가 XRP를 버릴 것이다. 뭐 RLUSD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집중한다더라. 이렇게 자극적인 뉴스 플러스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암호화폐 쪽은. 맞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실 수 있는 좀 분별력 있는 눈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또 공부를 수반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걸 가장 최우선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해외 거래소 쓰시는 것보다도 웬만하면 뭐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나 우리나라의 업비트 빗썸 정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안전하게 좀 지키면서, 그러니까 해킹 사태도 많고 요즘 막 유출 사태도 많잖아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래서 좀 잘 보관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막 유튜브 채널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 좋은 유튜브 채널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뭐 본인 연락처, 핸드폰 번호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서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우리가 뭐 카피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여기 카톡방 들어오면은 이 종목 집어줘가지고 한 달에 10% 수익은 보장해주겠다.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전 제일 나쁜 놈이라고. 네,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리딩방 그런 피해를 입지 않으셨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유튜브에서 김 작가 제 얼굴을 그 AI를 활용해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좀 이제 지쳐요. 채널 크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았을 거죠. 이제 주변 지인들이 제보해줄 때마다 또 어떻게 없애나. 그러네요, 진짜. 야, 채널이 워낙 또 크시다 보니까. 여러분 꼭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비트랑 이더, 리플 투자하시는 이제 작가님이시지만 또 다른 코인도 뭐 공부는 하실 것 같아요. 리플 외에 또 주목하고 있는 알트코인 혹시 좀 있을까요?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전체로 봤을 때는 한 대략 10개 종목 정도를 좀 이렇게 분산화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온라인 금이라고 보는 거고, 뭐 이더리움과 비슷한 어떤 스마트 컨트랙 쪽, 이더리움과 솔라나 체인 이런 거 굉장히 또 비저너리하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금융망을 담당하는 XRP라든지 스텔라루멘 아까 언급 잠깐 드렸는데, 그러니까 각 영역을 대표하는 이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들웨어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체인들을 연결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인터체인 프로토콜의 영역인데 거기를 대표하는 뭐 체인링크라든지 폴카닷 같은 코인 뭐 이런 게 또 있고, 아니면은 미래 CBDC 세상에 왔을 때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나 어떤 프라이버시를 증명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또 블록체인화 기술로 하는 지캐시라든지 호라이젠과 같은 그런 코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성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코인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저장소 섹터, 스마트 컨트랙 섹터, 결제 섹터, AI 섹터, 밈 코인 섹터, 뭐 NFT 섹터, 게임 섹터 쭉쭉 나눠 있는데 그 섹터들의 대장들만 모아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만 모아서 좀 분산화 작업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들이 모여있는 게 한 10개 정도를 하셨는데 그 10개는 시총 20위 안에서로 다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벗어나는 것도 있는 건가요? 뭐 한 20위권, 30위권 안에는 다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손대지 위험하죠. 그렇죠.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선물 트레이딩 아예 안 하고 무조건 현물만 가치 투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요? 선물 주변에 보면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선물을 제가 이제 뭐 구독자님들 컨설팅 같은 것도 해보면 열의 열은 선물로 다 이르세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 안 좋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본인이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컴퓨터 차트 보면서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전문가 영역으로 가서 하시면 되는 건데 대부분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아니면 자영업 하시면서 주부 생활 하시면서 재테크로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웬만하면 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하시고 현물 거래를 하시되 시가총액 상단, ETF 후보군에 있는 거, 미국 기반의 코인들,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사이클 투자하자. 이게 저의 모토입니다. 네. 2020년에 처음 코인 사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20, 21, 22, 24, 24, 25,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주변에 일반 사람들이 코인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잃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현저히 높은 확률로 잃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TV라든가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코인으로 돈을 번 부자인 분인 걸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퍼센티지 자체를 한 상위 3%에서 많아야 5% 정도가 코인으로 돈을 벌고 나머지 95%는 아쉽게도 돈을 못 버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구조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세력들이 갖고 놀기에 너무 좋은 판인 거죠. 특히나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롱에 배팅하고 숏에 배팅하잖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세력 입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롱에 배팅이 많이 돼 있네? 그럼 한번 빼고 가자. 숏에 배팅돼 있네? 한번 쭉 올려버리자. 그러니까 그들이 마켓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뭐 윈터 뮤트나 DSR이라든지 점프 트레이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켓 메이커 업체들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역할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차트를 그린다라고 하거든요. UR을 그린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암호화폐 생태계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봤자 3조 달러밖에 안 되는 시장, 애플 시가총액 하나가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 파이가 작기 때문에 위험이 너무나 공존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 거래는 멀리하고 현물 거래 하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커서 못 버티는 게 지금 사실상 현실이다 보니까 그만큼 공부한 사람, 숙제를 완료한 사람, 내가 정말로 피와 눈물을 닦으면서 본인의 어떤 펀더멘탈에 집중한 그 코인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만 상위 한 3에서 5% 정도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코인에서도 이제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중 그런 분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뭐 교육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방송 유튜브도 하시는데 코인에서 트레이딩을 돈 버는 거는 실제로 좀 높은 확률로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사실 제가 감히 그쪽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해보거나 뛰어들어 본 적이 없어서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채널들에서 본인이 배울 의지가 있다면 정말 직장생활 9 to 6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열정을 쏟으실 수 있는 분들만 그쪽에 수강을 하셔서 결과를 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9 to 6로 그 안에서도 승부를 봐서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고작 내 하루에 한두 시간 써서 트레이딩을 돈 번다는 거는 차라리 장기 투자하는 게 나은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암호화폐 변동성으로 불안함 느끼는 뭐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늘 불안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투자 조언 한마디 있다면요? 사실 개인 투자자의 거의 8할 9할 정도는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루아침에 5% 10%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코인판이고 정말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도 마이너스 뭐 20% 30%가 아니라 50% 마이너스 70% 심지어 마이너스 90%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사람은 알트코인에 들어와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크고 멘탈적으로 힘든 게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버틸 수 있으려면 내공이 필요하다. 즉 공부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뭐 일반화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점점 이제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만든다더라, 기관이 이제 비트코인 사게끔 법안 만든다더라. 확실한 건 국가 단위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점차 늘려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ETF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하죠. 네, 그래서 시대에 어떤 발맞추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받아들여지고 여러 가지 이제 법과 제도가 생겨지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따라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인 건 일단 확실해 보이고 대신에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뭐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서칭도 해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그런 가치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리플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려면 10,000개 정도 이상을 가지고 한 10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고 하셨죠. 네. 꼭 10년 뒤에 작가님 다시 한번 모시고 그 당시 10년 뒤면 2034년 5년 되겠네. 그때 리플의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아마 우리 김 작가님께서 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대가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기다려지네요. 네, 기다려지네요. 그때 한번 또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문창원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